2022년 12월 25일 성탄절 2부 순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레미야 시대와 오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레미야는 그 나이 어린 21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일평생 52여 년 동안을 목숨 걸고 예언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문제는 예언자로 살기가 얼마나 그가 힘이 들었던지 한 번은 하나님께 항의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예언자 사역을 하지만은 가는 곳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얻어맞고 이제부터는 예언자 생활을 내가 안 하겠노라고 말을 하고는 어느 날 자기 집안에 틀어박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자 사역을 내가 안 하면은 정말로 편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에레미야 가슴 속에 불이 지피는 것처럼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그런 구절을 여러분 생각하거든요. 자,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가 12편의 설교를 했는데 12편의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에레미야 24장 말씀은 12번 설교 중에서 11번째 설교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전에 있던 안에 있던 모든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목수나 철공들이나 오늘날로 말하면은 기능공들 그리고 모든 그 당시에 귀족 집안의 젊은 이 자녀들을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어간 거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쑥밭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청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다 했는데 그 말씀이 본문 성경 우리가 읽은 2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강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것은 두 강주리 중에 한쪽 강주리는 깨끗하고 잘 익은 무화과 열매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옆에 있던 다른 강주리에는 무화과 열매가 있긴 있었지만 변질되고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이 열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뭘 봤니? 이렇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말씀이 3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요인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여기서 24장으로 넘어가는 연결이 됩니다. 곧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바로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망가져서 오늘날 이 저속한 표현으로 신세를 망친 사람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상하지 않는 여러분 그 좋은 무화과 같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썩은 무화과. 왜 그랬을까요? 각종 이방 사상이 물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뚱하게 이단처럼 이끌어는 그 잘못된 사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망할 놈짓을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웃기는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여러분 목사님이 어렸을 적에는요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은, 한 반에 그때는 120명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두 아이들은 그 도시락을 뚜껑을 열면 뭐가 있느냐, 하얀 쌀밥에 계란이 있었어. 그걸 뚜껑을 열면은 온 120명의 아이들의 눈이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몰래 나는 언제나 저런 밥을 먹을까, 처음부터 소원이 그랬어요. 그게 꿈이었거든요. 그랬었던 우리나라가 70년대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여러분 이 기근의 때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의 때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때하고 너무 흡사하다는 거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년 젊은 이 에레미야가 21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특히나 에레미야 성경 1장 10절 말씀은 에레미야 성경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10절을 9절 10절을 제가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읽은 말씀과 곧 연결되는 말씀이 에레미야 24장 말씀인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읽은 에레미야 1장 10절에는요 네 가지의 뭐가 있느냐, 무너뜨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는 건설하겠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제가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도 모르고 또 교회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은 합당치 않죠. 그러나 늘 제가 말했지만은 우리 민주당도 아니고 뭐 여당도 야당도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이요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믿습니까? 내가 전라도 사람이, 내가 경상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지난 정권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이름하여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운동권 사람들이 득세를 했는데, 여러분 운동권 사람들은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도 이 운동권 청년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데모도 하고 저항도 하고 박정희 정권 물러가라고 항해도 운동권 사람들하고 지금의 운동권 사람들하고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이 생각하는 관점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옛날 운동권 사람들은 데모하다가 경찰서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매도 맞고 그랬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데모한 것은 장기 집권을 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항의하기를, 왜 당신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헌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물러나라. 이게 그 데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그러한 순수한 나라 사랑하는 정신이 어디서부터 변질이 되었느냐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로부터 권총으로 사살됐단 말이에요. 그 뒤로 전두환 씨가 5.18 그걸 이제 그 시선을 엉뚱한으로 돌리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강조 5.18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그 당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누구였냐면요, 돌아가신 김영삼, 김대중 씨,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질 못하고 정권의 야유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두陣營이 갈라져 있을 때 그 틈을 타고 전두환, 노태우, 이 신군부 세력이라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 진영이 분열이 되고 곧바로 이 사람, 이것이 민주화가 되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은 썩은 이 무화과 같은 주사파들이 지금처럼 득세를 안 했을 거예요.
자, 1980년 강주 사태는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정말 없어야 할 그런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운동권 학생들을 마치 쥐잡듯이 단속을 하니까 그 젊은 청년 운동권 이 학생들이 지하로 숨어들었단 말이에요. 숨어들었어. 그때부터 이 순수한 젊은 학생들의 사상이 점점 엉뚱하게 변질됐는데, 왜냐하면 신군부의 무서운 그 탄압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운동권 청년들이 북한의 김일성 사상으로 서서히 그때부터 옷을 갈아입기 시작하면서부터 청년들 이 머릿속에 빨강물이 이 오염되기 시작한 것인데, 그때부터 김일성 주체 사상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청년들 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부터 이름하여 소위 우리나라 듣도 보도 못한 주사파라, 주사파, 이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어떤 나라에도 미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영국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거든. 진영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김일성 사상을 유별나게 좋아하는 좌파 계열이 세 갈래가 있다. 세 갈래. 몇 갈래가 있어요? 세 갈래.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론 지금 민주당 안에도 아주 건강하고 양식이 있는 진보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나 한 세력이 득세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항상 이쪽은 이쪽을 견제하고 이쪽은 이쪽을 견제하고, 이래야 나라가 건강하고 교회도 가정도 건강한데, 남편이 바라니까 무조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보릿고개 때 민정이 시찰을 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충청도 어디를 갔는데 보리밥을 대접받고 나서 방구를 푹 끼니까 옆에 있던 장관이 일화 진짜거든요. 카카 얼마나 시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부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나 좌나 너무 한쪽으로 뻗어가면은 문제가 있고 썩는 역사가 있다. 자, 그래서 그처럼 건강하고 양식 있는 건강한 좌파 사상의 사람들이, 문제는 지금 당의 민주당 중심에 서지를 못하고 문제는 주체 사상을 무리든 그야말로 병든 과일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밀려나서 말을 못해. 여기서부터 우리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좌파가 여러분 세 부류라고 그러거든요. 세 부류인데 이걸 제가 오늘 다는 말씀을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은데, 그 중에 제일 숫자가 많고 강한 이 주류가 주사파, 곧 주체 사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체 80%라고 합니다. 전체 80%. 두 번째 세력은 주사파하고는 조금 다른 색깔론 자들인데, 이름하여 러시아의 공산주의를 시작했던 막스 레닌 사상을 좋아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막스 레닌 누군가. 세 번째 좌파주류는 이들을 소위 의의 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의의 민주주의.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현실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농민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 중에 뽑힌 대표를 뽑아서 국회를 새롭게 해서 이름하여 인민이 다, 우리는 국민이라고 해도 인민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공산세계에서 쓰는 말이 인민이거든요. 인민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자는 사람들, 이처럼 같은 좌파 세력이지만 서로 간의 흐름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임종석 알지요? 비서실장하고는 흐름이 조금 다르다는데, 왜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좋아하고 추종하는 이 사상은 같은 좌파 계열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레닌 여러분 쪽이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을 여러분 했던 누굽니까? 임종석 경우는 말 그대로 주체 사상을 좋아하고 따르는 핵심적인 인물의 주사파죠, 이 사람은. 뭐 그 사람을 절대 나쁘다 좋다 이런 식으로 듣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주사파 운동권 청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서서히 일어나냐. 아까 그랬죠. 1980년 전두환 대통령 강주 사건 그때부터인데, 그때부터 북한 김일성 이 사상 이 이름하여 간첩들이죠. 연결이 되었던 것인데, 그때부터 소위 이 학생 운동권 단체라는 뭐가 생겼느냐. 전대협 말 들어봤죠? 전대협이라는 이 단체가 생겼는데, 전대협이라는 말은 전국 대학생 연합이란 말이에요.
전국 대학생. 그러니까 전대협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면 좀 기니까 여기서 줄이면은 1기, 2기, 3기 회장이요. 굉장히 유명하고 탁월하고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인데 금년에 이 사람이 지금 56세인가? 6세고 한양대학교 학생회장을 하면서 아주 이분이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 회장을 했던 사람인데 전라남도 고흥 사람이에요. 임종석이가. 자흥 사람이죠. 그러니까 임종석 이 사람이 전국연합회 대학생 의장을 하면서 북한의 학생 대표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 사람들 모르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보냈던 대표로 누구냐? 임수경이라는 예국어대학교 4학년 다니던 여자 학생을 미립국을 시켰죠. 북한에. 그때 북한으로 미립국을 해서 그야말로 북한에서 영웅 대접을 받았던 사람이 임수경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하죠. 그래서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내려와 체포되고 감옥을 살고 그런 사건들이 시간 속에서 묻혀졌지만 그러다가 올림픽이 있기 전 바로 전에죠. 1987년에 이름하여 6월 항쟁이라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두환 노태우 정권 때였는데 선거를 했지만 그것은 이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투표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면단위 동단위에서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름하여 체육관 선거를 하게 한 선거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이런 명목하에서 체육관에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87년에 시민들이 국민 개개인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일어난 사건이 6월 항쟁입니다. 6월 항쟁.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 그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누구란 것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6월 항쟁을 주도했던 핵심 세력들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아까 말한 이 주사파 핵심 세력이라는 것을 그 당시 민주화 세력들이 몰랐죠. 전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설명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줄이겠지만은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김영삼, 김대중 씨가 이렇게 번갈아 집권을 하면서 이름하여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온상자리가 그때부터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더 큰 문제가 가냐면은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무슨 문제가 커졌냐면은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민주화 공동체 그 안으로 들어와 주사파 세력이 민주화 세력의 옷을 입고 둔갑을 했다는 거죠. 둔갑.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나 공안검사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단속하면은 왜 민주화 세력인 우리를 당신들이 단속하느냐. 항의를 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중에서 북한하고 노골적으로 그래 잡혀서 들어와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은 무료로 변호해 주겠다는 이 변호사들 30명가량이 이렇게 단체로 이 변호하게 나섰는데 그 변호사 모임이 지금도 멀쩡히 있거든요. 현직 대법원장 누굽니까? 김명수라는 사람도 민주 변호사. 오늘날은 그걸 보면 민변 출신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습니까? 민변 출신. 자, 그러한 실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집권을 하면 수많은 법이 바꿔진 거예요. 수많은 법이. 그러다 보니까 혹 부관과 연관이 있다 할지라도 옛날처럼 간첩질을 한 사람을 근거를 못하는 그런 묘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적인 문제들이 생겼는데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한 주사파 핵심 세력들 12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합법적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랬으니 뭔가 생각이 있는 국민들, 양식 있는 국민들 얼마나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한 예로 여러분 지난 정권 때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잘났으나 못났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일의 그 딸년 누구죠? 그 김여정 그 여자아이가 공개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삶은 소대가리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모욕을 해도 우리 정부에서 찍소리도 못했습니다. 겨우 이인영인가 통일부 장관이 말이 좀 지나 이 정도 했어. 일국의 여러분 그 어른을 삶은 소대가리니 밀은 곰탱이니 이런 말에 찍소리 못했다니까. 왜 그랬을까?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모두 다 주체 사상을 선봉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노무현 때 나라가 여러모로 병이 들기 시작을 한 거죠. 오늘 본문 여러분 예레미야 24장으로 말하면 썩은 무화과 곧 사회주의 사상으로 변질되거나 급속한 이 가속도가 붙었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저런 말도 많지만은 김대중 씨나 노무현 씨가 공산주의는 아니거든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그분들 공산주의는 아니야. 그런데 문제 핵심은 이분들이 집권을 하면서 민주나 자유나 인권을 유별나게 말을 했죠. 인권 하면서 그 두 사람이 집권하면 주사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용하는 법을 사용하도록 아주 풀어놔버렸어. 여러 예가 있지만은 시간상 간단하게 한두 가지를 말한다면은 중국하고 이렇게 이 교류를 하면서 중국 조선족 이 교포들이 한국에 오면은 엄청 의료보험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그런 보면 그 가족들 전부가 연결이 돼갖고 1억 원 이상을 의료보험을 타서 수술을 했다니. 그런 우리가 신문을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또 그다음에 내가 조선족인데 한국에 들어오면은 거기서 들어올 때도 중국에서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국에 이 집을 사는데 문제는 한국에 오면은 어떤 특별한 수속이 없이 한국에서 100% 대출을 해주게 법이 돼서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다 보니 그들로 인해서 부동산이 여러분 지난 정권에 폭등이 돼버린 거예요. 폭등.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윤석열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잘못된 것을 의료보험도 이 칼이 들어가고 대출 문제도 칼이 들어간 걸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좌파 세력들이 점점 자라다가 2012년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2012년이라면 이명박 여러분 그 대통령 때 통합진보당이라는 이 당이 있었어요. 그 당에서 핵심 인물이 이석기라는 여러분 이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아주 굉장한 이 내란을 일으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법이 너무 늦은 관용을 하니까 관용하는 법이 넘어왔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이석기가 자기 통진당 당원 130명을 모아놓고 연설하기를 민중봉기의 때가 드디어 왔다. 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어떤 그 모임에서 뭘 했다니 수제 수류탄이 있어요. 수류탄을 만든 방법이나 그다음에 압력솥에 폭탄을 넣어서 압력솥에 엄청난 폭약을 넣어 거기다 못을 넣어놔. 그러니까 폭발을 시키면 그 살상 인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이 지령을 내리기 시작 교육하면서. 그런데 그 통진당 당원 속에 어려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었든지 그 사람이 강의 내용을 몰래 녹음을 해가지고 고발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드러난 거죠. 참 하나님께서 고비고비마다 참고로 피할 길을 내시거든요. 그냥 그 당시 이석기가 통진당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100억 원이 지급됐다고 그래요. 1년에.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비서관 5명 모든 운영비가 국가 세금으로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원이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이 국가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합법적으로 주어집니다.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어떤 장관을 향해서 어떤 자료를 달라면 의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법이 국회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석기가 국가 기밀 문서를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너무 자주 달라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검사로 있었던 누굽니까? 한교안 검사의 귀에들은 눈에 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주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석기가
뭐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통진당이 해산되고 동시에 제 기억으로 5명의 국회의원이 전부 다 옷을 벗었어. 왜냐하면 해산되고 전부 다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130명이 모였다는데 5명이 되고 120명은 석방이 되고 그들이 이 곳곳에 숨어서 여전히 암약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강주 5.18 사태와 그 후에 이석기 사건을 통해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자, 오늘 길게 설명 못하고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이 있는데요. 이것을 줄여서 산호맹이라고 합니다. 뭐요? 산호맹. 산호맹이라는 묘한 이 단체가 생겼는데 그 산호맹에 속했던 유명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지난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입니다. 조국. 그 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탁월한 사람으로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죠.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고 동대학원 노스쿨에서 여러분 그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 가서 법대 교수로 재직했던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산호맹의 이론이 뭐냐면은 남한 땅의 어떤 혁명적 사건으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때 준비하고 있던 북한 군대가 남쪽으로 내려 남쪽 사람들과 합세하면은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확신한 무리가 이 주류였습니다. 이 주류. 그러한 연유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은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전 정권 5년 동안에 여러분 저는 그 GOP 최전방에서 북쪽 사람 움직임을 보는 그 현장에서 저는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 의정부 그 넘어서. 그런데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목에 철조망이 있죠. 철조망을 철거를 했고 핵심 군사도로 중간중간에 뭐가 있냐면 탱크나 장갑차가 내려오는 거 방해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폭파시키면은 길이 막아져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오는 시설물 그것을 모두 다 대통령이 철거를 하도록 했죠.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도 외부에서 어떤 생긴 문제들은요.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가 되면은 이겨내고 교회도 문제는 하나가 되면 문제는 안에서부터 생기면 그 심각하거든요. 안에서부터. 그래서 말씀이 길어지려고 하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에 계속 내부적인 문제들을 지금도 이번에 그 민노총이라 그것도 내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주사파 세력들을 통해서 일으켰지만은 김일성 생전에 있을 때부터 일으켰지만은 남조선 내부 문제를 그런 대로 기대했던 대로 움직여졌던 것 같아. 그만큼 이 간첩들이 암약을 하고. 그런데 김일성이가 제일 고심했던 문제가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이란 말이에요. 미국과 일본.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몇 년도 전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일성이 죽기 10년 전인가 훈시를 하는 자리에서 소위 각근 이론이라는 이론을 그가 강의를 했다고 해서 무슨 끈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반들은 갓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훈시에서 각근 이론을 만들어냈다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갓은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이 끈을 둘로 묶어버리면은 갓이 날아가 버려. 구조가 그렇게 써 우리나라 여러분 갓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 그래서 김일성이 말한 각근 이론이라는 것은 한쪽은 미국 쪽이고 한쪽은 일본 쪽이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김일성이 그랬다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끊으면은 갓은 날아가 버린다. 우리가 점령하기 쉽다. 그러다 보니까 주사파 사람들이 지난번에 여러분 그 데모한 것도 보았지만은 민노총 그 사람들이 노동자 파업을 하는데 거기에 프랑카드가 뭐가 있었냐?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 노동자들 데모에 캐치프레이즈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구호라고. 여러분 우리들이 아는 바 일본은요. 과거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준 나라가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사방의 우회, 북한, 러시아, 중국 이렇게 이 공산 세력을 둘러싸인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손을 함께 잡아야 하는데 어찌하든 이 김일성이는 일본을 찍어내려고 이것이 쫓기는 주사파를 내려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유별나게 일본하고 정말 박자가 안 맞은 짓을 했거든요. 뭐 옷을 사지 말게 하고 무역 이런 것을 한국에서 먼저 일으켰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서울 가서 봤겠지만 지하철을 한번 타려면은요 보통 고생이 우리 같은 사람 콩나물 식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당했는데 콩나물 갔다는 지하철은요 그냥 통과. 백화점도 그냥 오픈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오늘 끝내려고 하냐면은 유별나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코로나 때문이라면서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지금도 교회가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지금도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요 우리나라 교회도 중국 공산당처럼 허가제로 하자는 법안을 만들어 놓았지만 통과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러거든요. 중국은 허가가 있어야만이 그건 정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은 왜 공산 세력이나 주사파 세력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냐면은 그 사람 미국만큼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요. 여러분 성경상으로 본다면은 공산 세력은 사실상 사단마귀 집단하고 똑같거든요. 하는 짓들이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은 본질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이 어둠이 빛을 대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어둠은 빛을 보면 발광을 하죠. 발광을 해. 그래서 예전부터 주사파들은 모든 남조선 민중들 중에서 이 반기독교적 운동이 자꾸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교회가 그 영향으로 옛날보다도 국민들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아졌죠. 물론 그 안에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이 엉뚱하고 이 모양없는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욕먹을 짓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학교 안에도 우리가 저 아이도 이제 학교를 다니지만은 학교 안에도 미국과 교회를 아이들에게 나쁘게 교육하는 교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정교조라고 합니다. 말 들어봤죠? 전교조. 본래는요, 정교조가 이렇게 생긴 이 취지가요, 굉장히 훌륭한 이 것이었지만은, 전국교사연합의 조직 안에 이 주체 사상을 가진 주사파 세력들이 들어온 다음부터는 아이들까지 지금 병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학교가. 그래서 인권 하다가 지금은 동성애까지도 지지하는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신문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동성애를 통과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진실과 참교육을 하지 않은 참 교사들은 밀어내고 모든 핵심 자리를 주사파 교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러는 가운데서 말이 길어지니까 얘기만 하고 끝내겠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많은 문제가 생겼잖아요. 특히 그 사람은 조국은 마치 부정부패 세트 백화점 같아 그렇게 표현해야 할까? 무슨 말하냐면은 조국 부부가 부인도 교수거든요. 동양대. 조국 부부가 범한 일이나 그 사람들의 아들, 딸에게 한 걸 보면은요, 말이 안 나.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파렴치하고 모렴치한 일을 했을까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알아는 것은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좌파 이 세력들은요, 이게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가 희박하다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가 아주 희박해.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성적 문란은 사람들이 모이면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지난 정권 때 유별나게 여러분 성적인 문제가 더 많았거든요.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주사파 사상으로 물든 특징을 보면은 이 자기들이 원하는 혁명 달성을 위해서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특징입니다. 이 경우는 마치 어떻게 보면 신천지 사이비 집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는 뭐라 하죠? 거짓의 모략으로 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신천지 집단은 뭐죠? 귀신 집단이에요. 귀신 집단. 왜냐?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 믿을 것 같은데 이 뭔가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린 사람들이 한 번도만 가다가 그 혼란 빠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목적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리나 비진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이 이 공산적인 사상과 신천지 사이비 집단.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처럼 주사파 세력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거짓된, 거짓말, 모순된 이런 일들도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라 뻔뻔하게 말을 하고요. 얼굴색도 안 변하거든요. 얼굴색도 안 변해요.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윤석열 정권을 들어서고 또 이번에 민주노총이 이런 데모하는 걸 보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뭘 느꼈을까요? 나는 윤석열이 싫어하던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썩은 무화과라는 사실을 국민들 의식 속에서 서서히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 제가 가끔 이 정치에 관한 이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언급해 예배당은 정치하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정치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민주당을 찍고 내가 경상도 쪽이니까 뭐 여당을 찍고 그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언제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민주당 국민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도 이해를 사회주의가 뭐가 목사님 나쁩니까? 그냥 모르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주의나 주사파가 나쁘냐 하겠지만은, 여러분 꽤 오래된 일이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국회 공청회 장소에서 한다는 말이 자기는 공공연하게 나는 사회주의입니다. 분명히 그분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에 산업행위에 나는 가입해서 활동을 부끄럽게나 여기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사회주의를 간단하게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의하냐 한다면은 그 사람들은요, 모든 생산수단인 공장이나 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개인이 소유하는 거 금지하는 경제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개인 것이 없어, 이 법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모든 부자들의 재벌들은 그들이 짓고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그 진보당 그러 보면은 재벌들을 해체하라 그런 프랑카드 본 적 있어요? 재벌들을 해체해서 민중들에게 나눠주라. 그걸 가끔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상은 모든 재벌이나 부자들이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 다니는 노동자들이 소위 노동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자기들이 운영한다는 거. 물론 농촌에 농지나 모든 토지는 개인의 것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소유가 되지 내 것이 없어. 거기는. 왜냐? 개인의 소유를 금지하는 법이 사회주의 경제 이론인데 조국이 그걸 국회에서 당당하게 나는 사회주의를 나는 좋아한다. 이랬고,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요,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냔 말이에요. 순교를 했냔 말이에요. 응?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 얘기만 끝내겠습니다. 평창 여름 올림픽 때에 세계 여러 나라 수상나 대통령이 다 모인 그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 여러분 신영복이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은 숙제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요. 신영복이가 누군가? 이 사람은 김일성 주체 사상을 절대로 신봉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총명한데 감옥살이 됐고, 그래서 거짓 전향서를 써 나와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려고 인신공격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로서
무조건 뭐가 나쁘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 했죠? 뭐가 옳은가 뭐가 그런가를 말씀을 통해서 이거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제 말씀 동의합니까? 그래서 저 국민의힘이니까 좋고 민주당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민주당은 건전한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여럿이면 그들이 이거 꼼짝을 못해. 그래서 우파가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권이 한다고 해서 그들의 특색은 뭐가 되냐? 맞아. 그나물이 돼.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좌우가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국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 산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